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시대 연구원의 박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경제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아마 재미있는 얘기지만 사실 그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큰 화제죠. 전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금, 은 이런 가격들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 좀 하고, 먼저 이제 원자재 시장 이야기 좀 하고, 뒷부분에 이제 환율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제 요즘에 금 가격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불을 넘었다, 신기원을 썼다. 그랬었는데 그걸로 잠깐 이제 조금 빠지는 듯 하더니 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4,500불 가까이 또 올랐어요. 그 사이에 몇 달, 한두 달 사이에. 금을 사놨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계속 하던데. 근데 뭐 돈 있어야 사죠. 자, 근데 어쨌든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은도 오르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이걸 차트로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금 가격하고 은 가격 추이를 그려놨는데요. 지난 5년간 이렇게 가격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2024년 그러니까 2024년 들면서 확 올랐죠. 네네, 갑자기 확 오르네요. 그 전에도 오르긴 했는데 24년부터 금 가격도 수직으로 오르고, 근데 은은 더 심해요.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 거의 수직으로 오르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한 2년, 그러니까 23년 말에 비하면 금 가격은 120%가 올랐고, 은 가격은 지금 200%가 오른 거예요. 2024년이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된 아니죠. 그건 22년도였죠. 더 전이죠. 그럼 전쟁과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고, 트럼프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게 세계적인 통화량의 증가, 유동성의 증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금, 은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리, 이런 것도 오르는가요? 이제 금은 일종의 이제 기금속 종류라고 하는데, 금은 이제 특히나 전통적으로 이게 일종의 화폐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화폐, 우리가 말하는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이라도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또 금을 엄청 이제 사모은 거예요. 이제 인플레 해지하겠다는 민간의 수요도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에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언제든지 미국이 대처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있으니까 금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앙은행들조차 이제 금으로 그러니까 외화 준비금을 리저브라고 그래요. 준비금을 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금을 사고 있죠. 이제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드렸고. 어쨌든 미국이 신뢰를 깬 거죠. 언제든지 니네 돈을 금은 이제 그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은이 최근에 이제 더 오른 거는 은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산업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렇죠. 많이 특히 쓰죠.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요즘은 데이터 센터 이런 데도 이제 은이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산업에 많이 쓰여서 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구리 가격도 이건 금은처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계에서는 everything rally, debasement trade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표현하기를. everything rally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오른다. 다 오른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후리도 오르고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debasement trade라는 거는 베이스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베이스먼트는 기반이 내려앉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달러가 종이가 된다. 왜냐 이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법정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편에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아, 예. 그래서 뭐 그런 귀금속뿐만 아니라 주식도 올라갈 거다. 주식도? 또 올랐다고는 올라간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네. 빼고 나머지는 다 오를 거다. 네, 그렇게. 네.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말이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네. 달러를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통화량이 증가했다. 네. 어떻게 어느 정도 풀었길래 이렇게 달러 가치가 네, 떨어졌습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막대로 돼 있는 게 네. 매달 그 미국의 광의의 통화 M2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기본 통화에다가 뭐 정기성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다 합쳐서. 이게 합친 걸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많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인데 우리도 M2를 주로 이제 지표로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단위는 이게 그 10억 단위라서 10억에 K에 붙이는 그냥 이게 조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조. 예. 오. 그러니까 2016년 뭐 이렇게 제가 한 10년치를 그려놨는데 그때는 뭐 한 12조, 13조 달러 정도 되던 게 네.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가 11월 말에 22.3조 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쓰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제가 뭐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건 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경제가 정상적이라면 그 생산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니까 당연히 통화량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오랜 시계를 두고 보면 통화가 완만하게 맞다. 계속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통화가 감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네, 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 자세히 보시면 맨 끝에 2016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죠. 2020년까지. 그러다 갑자기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이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폭증을 하죠. 아, 그때 돈을 이때 많이 돈을 풀었죠. 엄청 푸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코로나 위기 상황이다. 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실직도 많아지고 이렇게 네. 되니까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되는 데서 이제 돈을. 미국의 연준이 돈을 왕창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올랐다가 오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예, 한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상승률이 9%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이걸 회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중간에 이 표를 보시면 2020년 22년 봄 어디쯤에서 피크를 치고 조금 줄어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돈을 회수를 일부 한 거죠. 금리 인상 같은 거 있나요? 그때는 금리도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0%, 1%대 이렇게 하고 있다가 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일환으로 네, 이제 돈을 금리도 끌어들이는. 올리고 실제로 돈도 이제 회수를 하고 회수를 일부 하고. 했는데 이제 회수한 금액은 푸른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조금 회수하고 그리고 24년부터 다시 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24년부터 이제 통화량이 다시 증가하니까 아까 금이나 은이나 네. 불이나 다 24년부터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전에는 풀었던 돈을 패드가 쪼인다고 하니까 그런 가격들이 크게 안 움직였는데 24년부터는 다시 이제 돈을 푸니까. 통화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누적돼 있는 통화량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 금리나 은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네. 24년이면 트럼프 당선됐을 때 아닙니까? 24년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24년이면 트럼프가 당선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트럼프 당선율이 24년 말이었죠. 말이었죠. 네, 취임을 올해 초에. 그럼 했던 바이든 거고. 때부터 올랐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요렇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주로 그 동안은 연준이 결정을 해왔죠. 네, 연준에서. 해왔는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그 연준을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연준이 네. 계속 물가가 뛰니까 네. 돈을 이제 땡겨서 네. 흡수를 하다가 네. 24년부터 다시 풀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
여기 그 연준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게 표가 나오는데 그 왼쪽에 있는 표가 네. 연준의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요것도 10억 불 단위인데 이게 제일 높았을 때가 2022년 봄에 9조 달러 가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준이 자산이 이렇게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시중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요. 국채를 사면 이게 국채가 연준의 자산이 되잖아요. 자산이 네.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은 무슨 돈으로 사냐? 연준은 지가 찍으면 돼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사는 게 아니고 연준은 컴퓨터에서 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숫자만 찍으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시중에서 사고 그러면 그 연준의 자산 내 그 대차절표에 자산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찍은 통화는 연준의 부채로 그냥 숫자로만 기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산과 연준의 자산과 부채가 같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채권을 사면서 누군가에게 그 돈을 줬을 거잖아요. 네네. 대체로 연준은 개인한테 이렇게 사고 팔고 하지 않아요. 대형 그렇겠죠. 네, 시중의 대형 뭐 JP 모간 이런 큰 은행들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JP 모간한테 채권값을 줬잖아요. 그럼 JP 모간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 현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하거나 혹은 뭐 또 다른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JP 모간은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중에 통화가 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을 늘렸다 이 말은 연준에는 채권이 들어오고 시중에는 돈이 시중에는 현금이 들어가고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연준이 채권을 살 때는 주로 국채 위주로 사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주 극단적으로 돈을 풀 때는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국채만 사다가 모기지도 사고 일반 민간 채권도 사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애들은 중앙은행이 주식 ETF를 사기도 하고 이래요. 그 주식을 사면서 돈을 풀어주고 주가를 띄우고 뭐 이런 짓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이긴 한데. 근데 미국은 어쨌든 그거를 살 때 네. 그냥 뭐 컴퓨터로 찍어서 돈을 그렇죠. 연준은 그래요. 네, 연준은 뭐 내가 현금을 빌런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고 그냥 찍으면 된다. 필요하면 그냥 인쇄. 연준은 컴퓨터에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돈으로 이제 채권을 사오는 거죠. 그럼 달러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통화가 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지금 차트를 지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이 화면이 지금 연결이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가지고 넘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요 차트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연준의 자산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2년 봄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자산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시중에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올해 말까지 쭉 줄었잖아요. 네. 그 줄은 게 한 2조 4천억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시중에서 돈을 흡수했다는 얘기. 그러면 연준이 시중에서 돈을 흡수를 했는데 아까 전체 통화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순이네. 네.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시중 통화를 전체적으로 쪼이는 동안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냐? 왜 시중에 돈이 M2가 이렇게 많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재정을 엄청 방출을 한 거예요. 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그 돈을 시중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뿌리면 그 돈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정부로 들어온 돈이 시중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간다. 네. 그래서 이게 연준이 2022년 봄부터 2.4조 달러 정도를 줄이는 동안 정부 부채는 8조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준은 돈을 쪼이고 있었는데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조금씩 늘렸어요. 그 사이에도 한 2조 달러 정도. 아까 그 22년 봄부터 그 비슷한 시기에. 네. 그래서 이게 연준이 돈을 줄이는 걸 그게 QT라 그러는데 퀀티티브 타이트닝인데 뭐 양적 긴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산을 늘리면서 돈을 푸는 거는 양적 완화 뭐 QE라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22년 봄까지는 QE를 해서 연준이 시장에 엄청 돈을 풀었고 푸른 돈을 연준은 일부 회수하긴 했지만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대출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전체 통화량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빼고는 다 돈을 풀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연준이 애써봤지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연준이 그동안은 이렇게 너무 이제 통화량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해서 일부 줄여왔잖아요. 네. 그런데 12월 달에 그 연준의 FOMC라고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중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12월부터 매달 400억 불씩 국채를 또 사겠다고 다시. 연준이. 네, 그동안 다시 사서 자산을 늘리겠다. 그러면 통화를 또 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돈을 더 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죠. 네. 미국 물가가 말이죠. 네. 지금 통화가 그렇게 많이 풀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다음 일단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의 물가 지수 자체를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으면 이제 물가가 높다는 거고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2020년 21년부터 이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것도 화폐로 표현되니까 사실은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긴 하죠. 한데 코로나 지나면서 아까 엄청나게 이제 통화를 달러를 풀었으니까 물가가 튀기 심각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물가 지수를 전년 대비로 얼마나 올랐냐는 증가율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22년 봄 이때 한 9% 가까이 올라간 게 피크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줄었죠. 이게 이제 아까 연준도 일부 유동성을 회수했다 그랬고 그 사이에 그 앞에도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효과는 시차를도 뒤에 나타나니까 물가가 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지금 2.7%, 2.8% 계속 그 수준에 왔다 갔다 해요. 공식적으로 연준은 미국의 물가를 2% 정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까지 가지는 못했고 조금 안정돼 있긴 해요. 상승률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연준은 지금 금리를 작년부터 내리고 있죠. 작년 가을부터 아까 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페드가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페드하고 주요 금융기관하고 사이에 하루짜리 단기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금리고 시장의 금리는 그거하고 반드시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영향은 받지만.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거는 10년, 만기 10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을 대표적인 금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시장의 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오라고 이걸 내리는 건데 근데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금리가 따라 내려오지는 않아요. 최근의 현상은 페드가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어도 미국의 10년짜리 채권 시장금리는 잘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4.2% 이 정도, 4.1%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그 잘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는 정책의 의지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시장의 금리는 시장에서 이제 향후에 경제나 물가가 어떨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게 이제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가격이 이제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왜 잘 안 내려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힐 거고 앞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내려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굉장히 약화된 거네요. 네, 그거 시장에서 야 니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 동네는 달라.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불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지금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큰 변수가 뭐냐면 아까 그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는 일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의 몫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뭐 그런 게 이제 서방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대충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이사들이나 연준 의장은 나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걸 이제 대의명분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대의명분. 나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우리는 정치권과 독립적으로 한다. 이걸 내세워요. 그걸 주장하는데 파월도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입만 열면 금리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가 최근에까지 내려서 3.75%까지 내렸는데 이걸 내년에는 2%나 1%대까지 내려야 된다. 그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뭐 주로 국가부채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부채가 워낙 많은데 그 이자부가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내려가야 경제가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 미국 경제를 한 번 더 붐업을 시키겠다. 그 의도도 그런 있고. 게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파월의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예요. 5월에 이제 그만두면 내 말을 잘 듣는 뭐 베셋이나 뭐 이게 몇 명 후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연준 의장으로 꼽겠다. 네. 그럼 꼽고 나면 금리를 급격히 더 내릴 거다. 그럼 이제 통화량이 더 폭증을 하겠죠. 늘어나겠죠. 네. 그럼 물가 또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물가가 오르는 데 대해서는 일단 그건 동케어. 일단 금리를 내려서 빨리 경제를 좀 더 붐업을 시키겠다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난 현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걔는. 그렇군요. 네. 그냥 한번 저질러 보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옛날에 독일 뭐 사례처럼 이렇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1년에 50% 100%씩 오르고 그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가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3%라 치면 이게 한 5% 6% 정도로 올라가면 그게 미국이 망하는 건가?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플레가 생기는 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부채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생기면 나의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네, 이게 인플레는 돈값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상환해야 될 부담이 줄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부채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엄청난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게 적당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녹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 정부 부채를 이야기할 때 정부 부채 절대액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를 이제 볼 때 정부 부채, 그러니까 GDP 대비로,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로 GDP가 그러니까 정부 부채 몇 프로나 되냐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200%가 넘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은 이게 2차 대전 이후 때는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 많이 줄었다가 100%를 넘은 게 최근 없었단 말이에요. 근년도에는. 근데 100%를 넘어서 지금 한 130%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란 미국도 말이에요. 심각하네. 네, 미국도 심각하죠. 근데 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화폐 경제에서 이게 부채 자체를 줄여가지고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비율이 낮아진 것도 부채 규모를 줄여서 낮춘 게 아니라 GDP가 커지니까. 대비해서. 경제가 커지니까 상대적인 비율이 줄어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나 이렇게 트럼프 측근의 뭐 이 재무장관이나 이런 애들이 구상하는 게 미란이나 이런 애들이 구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부채의 절대액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것도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불가능하죠. 네. GDP 규모를 늘리는데 GDP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생산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거기다 플러스 그게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GDP는 명목 GDP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인플레가 생기면 이게 명목 GDP가 더 빠른 속도로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은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0% 20% 되는 건 어렵지만 적당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용인하고서라도 나쁘지 않다. 경제를 붐업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미국을 쫓아오잖아요. 네. 쫓아오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지금도 이제 뭐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이미 역전이 됐지만 네.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말 이제 미국이 위험해진다고 걔네들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키우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AI라든가 이런 걸로 엄청 투자를 하고 거기서 승부를 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플레가 생기더라도 그 경제 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내년이나 후년에 GDP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문제는 그 인플레의 이제 후과는 그 뒤에 온다는 거예요, 시장도. 네, 그렇죠.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감당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걔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5, 6%에서 적당히 멈춰줄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근데 시장이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이건 폭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실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거라고 예. 볼 수 있네요. 도박을 하는 거라고도. 그리고 예.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과거에 이렇게 미국 경제 패턴을 보면 일정한 주기를 두고 경기가 좋았다, 약간 침체를 거쳤다 다시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침체가 조금 있어야 부실한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확 이게 수정을 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경기 침체가 없어요. 이게 지표상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도의 이렇게 순환적인 경기 침체도 용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다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할 만한 순간에 아까 봤듯이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정부 부채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운동가 안 되고 어쨌든 일단 돈을 풀어서 약간의 침체도 우리는 막겠다. 그럼 내년에는 더 붐업시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선거도 있고요. 내년에. 네, 그 효과는 뒤에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한화 환율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조금 이제 다시 내린 것 같은데. 네. 예. 어떻습니까? 지난 네. 24일 날 환율이 급락했었거든요. 네. 요거 환율 그 차트를 한번 보시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게 $1 환율 차트인데요. 제가 오늘 건 못 그리고 어제 것까지 24일까지 봤는데 이게 그 $1 환율이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당 뭐 얼마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2021년 이때는 뭐 1,100원 이런 수준에 있던 게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2022년 뭐 가을쯤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참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다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페드가 확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에 환율이 센 거니까 상대적으로 워낙 다른 통화들 약세였죠. 그때 한 1,400원 50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떨어져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여기도 보면 2025년 뭐 이 무렵부터 이제 엄청 다시 또 오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1,485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뭐 곧 1,500원 간다 이러다가 1,600원 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그 정책 당국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겠다. 어쨌든 환율이 그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환율이니까 이건 뭐 그 원화가 떨어지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에 1,500원 넘어가는 거는 우리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일단 막고 오자 이렇게 해서 말도 하고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이제 달러를 판 거예요. 시장에다. 그러면서 이제 24일 날 1,445원 몇까지 떨어지고 오늘도 많이 장중에 떨어져서 1,43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1,440원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이틀 동안 많이 떨어졌죠. 네. 이 환율이 어떤 식으로 $1 간에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가 주요한 변동 요인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걸 좀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표로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그 형성이 되겠죠. 네. 달러에 대한 공급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냐 이런 거 하고 그 기타 이제 다른 변수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표에서 이렇게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굵은 글씨로 쓰는 것들이 사실은 펀더멘털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중요하다. 그 왼쪽에 위에 있는 것들은 뭐 단기의 수급적인 그런 요인들이고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가 어떤 식으로 공급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출 대금으로 들어온 거죠. 수출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워낙 중요하니까 요즘처럼 반도체 가격이 좋을 때는 수출이 당연히 좋아서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겠죠. 네. 그 경상수지를 할 때는 이런 상품 수지품에다가 플러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수익도 포함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이자 배당도 꽤 돼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게 일단 달러의 공급이 되죠.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더 많으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으로 한 올해 같으면 한 1,000억 불 정도 날 것 같아요. 네. 그게 꽤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달러 공급 요인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정권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걸 직접 투자라 그러죠.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도 뭐 포함되죠. 네, 관광도 당연히 포함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서비스 수지에 포함돼서 경상 수지에 포함되는데, 그다음 달러 수요 요인은 당연히 우리가 뭐 수입을 할 때 기름을 수입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수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정권 투자를 하는 것도 당연히 달러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겠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가서 직접 투자를 하면 그것도 달러 수요인이 되고 그냥 그런 거 외에도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그냥 왠지 사람들이 뭔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심리가 또 형성이 돼요. 네. 그럼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달러를 좀 사놔야겠다. 혹은 뭐 앞으로 내가 뭐 애들 뭐 유학 자금을 보여야 된다든가 뭐 미래에 이제 달러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확보를 하자. 뭐 이런 심리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있는데 일단 그 주변국의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중국 M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다음에 그 위안하고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환율하고 되게 유사하게 움직였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관계가 훨씬 더 많고 이랬을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틀어졌어요. 최근에 우리 그 엔화나 원화는 그 달러 대비 계속 약세를 보였어요. 올해 들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가치가 떨어졌고 환율이 올라갔죠. 그런데 위안화는 올해 오히려 떨어졌어요. 7.3 이러던 게 지금 7.0 이러고 있고 이런 추세면 내년에는 앞에 6자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확실히 중국 경제 상황이 다르다. 한국이나 일본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냐, 잘 성장하고 있냐,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밝으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잘하고 전망이 밝으면 금리가 적당히 높아져요.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미국이나 서방 나라들이 금리가 낮고 우리는 고속 성장하는 나라니까 금리가 높고 한때는 우리가 뭐 10% 금리도 있었고 5% 이렇게 하던 나라였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상식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우리 패러다임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이 어쨌든 우리보다는 경제 성장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금리의 차이가 경제 성장률이나 전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라고 보면 환율은 이제 돈의 가격이니까 돈을 많이 푼 놈의 통화가 떨어지겠죠.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흔해진 거니까 수요가 공급이 많아진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몇 차례 여기 나와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다. 미국이 달러를 풀어서 금가격도 오르고 은 가격도 올랐다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놀라운 거는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우리나라 더 풀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풀었더라고요. 네, 한국도 뭐 컴퓨터에다 이 기록만 안 푸는 거예요? 아니 그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맘만 먹으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김에 한국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었냐는 그 다음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그 한국은행의 한국의 M2 아까 미국의 M2를 봤었잖아요. 먼저 한국의 M2를 본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4,490조 원, 4,500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10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3년 말부터 따져서 한 2년간 오른 폭으로 따지면 15.4%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 동일한 기간에 M2가 7.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M2가 증가한 속도보다 한국의 M2가 지금 2배로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24년부터 그리고 25년 최근에 이 속도가 오히려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이 그림이 어땠냐면 2022년 봄까지 폭증을 했다가 약간 중간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만 비교적 완만했어요. 네네. 근데 그동안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유동성 많긴 한데 한국은 코로나 때 또 풀고 그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풀고 최근에도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돈을 많이 풀었나 보네. 윤석열 기간에도 많이 풀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건 필요하긴 한데 그 소비 쿠폰을 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재정 방출이니까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한국이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풀고 있냐. 이걸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텔스 양적 완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나 항상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걸 잘 안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행이 통화를 엄청 푼 거예요, 지금 돈을.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추정을 해보면 몇 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나고 뭐 한때 이제 그런 거 그 뒤에 PF 부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제일 컸을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말로는 우리는 부동산에 과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뒤로는 실제로 통화는 계속 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에다 그렇게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 풀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PF나 이런 쪽을 막기 위해서 터질까봐. 터질까봐. 예전에 계속 부동산 PF 터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뭐 저는 그쪽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계속 그 얘기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터진다 이거 반드시 안 터졌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계속 막아오고 있는 거죠. 그 한국은행이 그걸 돈을 풀어서 막고 있다. 아하.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을 푼 그럼 용도가 이렇게 생산적인 데다 푼 거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려서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24년 이후에 그 원화가 많이 떨어지는 그 영향이 커요. 그게 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차트 한 번만 보실까요?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높으면 달러 가치가 비싸다는 거고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약하다는 건데 이 보시면 2025년 들어서는 확 떨어졌죠. 110 하던 게 지금 97 이러니까 1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24년부터 보더라도 그때보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년 동안 원화나 엔화는 달러 대비 더 떨어졌다고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다른 변수들이 없다면 달러가 떨어지면 올라가요.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게 과거의 상식인데 왜 이랬을까? 그 보면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수학개미들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가 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저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화가 엄청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화가 네. 모르는 사이에. 네. 근데 그 한국은행이 알아서 그냥 막 풀어도 돼요? 그렇게 정부와의 협의 없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을 한국은행이 전혀 안 받지는 않겠죠. 그건 뭐 이게 그 정부가 이게 한국은행에서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불문율로 돼 있고 통화 정책은 그냥 알아서 네.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정부 원래 스텔스 방식으로 네. 통화를 풀 수 있다. 네. 야, 이것도 그럼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푼다면.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저도 오늘 나오려고 이 데이터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돈을 풀고 있었나 뒤늦게 알았는데, 예, 그게 이제 원화값 하락의 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네.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급락했는데 앞으로 환율 안정이 가능할까요?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은행이 계속 통화를 푼다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중의 통화가 풀리는 뭐 제 짐작으로는 제일 큰 이유가 어쨌든 부동산이나 건설 쪽에 무너지는 걸 막겠다라고 한 게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일부 잡고 있어요. 그걸 쪼이면서도 전체 통화량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달리 설명할 방법 별로 없어요. 네, 그 이야기가 같은가.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오히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화 시킨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혹은 그게 중국이 했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몇 년째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부동산 투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체 경제는 어쨌든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도 그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고통이나 비용 없이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불가능한 거예요. 어딘가 과잉이 있고 부실이 있으면 그걸 도려내야 그런 도려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폭락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그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고 은행에 부실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력에서 그건 견딜 수 있어요. 만약 그래서 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보완해주면 돼요. 그런 걸 해서 부동산을 일단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통화가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고 최소한 그게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아까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잘 성장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수를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생산적인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돈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당장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쿠폰을 주거나 투자를 하는데 GPU를 사거나 뭐 이런 데 이제 돈이 들어간다. 그럼 투자를 해야죠. 그럼 필요한 거니까.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럼 세수를 어떻게 확보해요?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과 부자들한테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다든가 이런 저런 뭐 선거 고려하면 선거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한 번씩 겪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난번에 했던 한미 관세 투자 입장은 다시 재고를 하거나 파기를 하거나 손을 대야 돼요. 그것도 한일에 영향을 주겠죠. 결정적으로 나쁜 게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려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같은 나름 첨단이고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분야를 몽땅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는 이게 한국을 거지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건 반드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지금 돈이 나간 건 아니니까 최대한 집행을 지연시키고 무조건 이런저런 고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이게 환율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200억씩 꼬박달러씩 나간다고 가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앞으로 돈이 계속 모자라겠네 생각하는 거죠. 한국 경제가 어렵겠네. 네. 이게 이제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잡으면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런 네. 대책들을 취해 나가지 않으면 환율을 막기는 어렵다. 네.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경제 얘기 나오면 그게 좋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부자세나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유세, 남단위가 했던 부유세 도입이나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그게 네. 있어야 되고요. 워낙 이게 자산이나 소득의 불평등이 너무 심해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위험은 우리가 미국 이야기도 하지만 중국이 너무 놀라운 속도로 네, 커오면서 우리 맞아요. 산업들을 잠식해가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네. AI 같은 데서는 더 그렇죠.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멍하니 있으면 우리는 진짜 이제 거지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고. 요새 예. 중국산 좋더라고요. 예, 시장도 다변화해야 되고 큰일입니다. 첨단 산업으로 혁신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중국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진짜 LG나 이런 데 무너지겠어요. 잘못하면. 이미 뭐 네. 그거는 주가에서도 나타나요. LG전자 주가가 형편없어요. 요즘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나마 반도체를 하는 삼성.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주가가 엄청 좋은데 버티는 거죠. 반도체로. 그러니까 가전 이런 쪽을 하고 있는 LG는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전혀 못 오르고 제가 볼 때는 중국 가전한테 LG가 못 당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참 중요한 시점이네요. 예. 자, 어쨌든 오늘 뭐 어려운 얘기 또 쉽게 잘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만.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뒤에 2부 진행합니다.